안녕하십니까 도배공형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1차 시험 대비를 위한 문제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과목인 측정 검사 측정 및 평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 위치는 190페이지 47번 문제부터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47번 집중 경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죠. 집중 경향치, 일반적으로 대표값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값, 최빈값, 중앙치 이런 내용들인데 4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최빈치는 자료를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또는 내림차순으로 재배열한 후에 한가운데에 속하는 값이다. 자, 이건 최빈값은 가장 많이 나온 값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4번에 나온 얘기는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한가운데를 찾는 것은 바로 뭐예요? 중앙값 또는 중앙치에 대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지금 설명한 최빈값은 말 그대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평균은 각 한측치에 합해서 n으로 나눈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47번에 4번이 부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4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 자, 정규분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렇게 아주 봉긋한 산 모양이죠. 그래서 이런 이게 끊임없이 이게 X축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이 축에 만나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만나지는 않고요. 끊임없이 이렇게 원복한 선으로 보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1번 이런 얘기입니다. 평균값을 중앙으로 하여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을 이룬다. 맞는 얘기고요. 반으로 접으면 딱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규분포는 연속적인 변인의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끊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속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올바르지 못한 설명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역시 이러한 평균과 중앙값과 최빈값이 하나 다 몰려 있다. 정규분포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정규분포 하에 전 영역은 보통 이 영역은, 아래쪽에 있는 영역은 보통 100% 또는 1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49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준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못한 것. 자, 1번 볼게요. 스테나인 또는 스탠다드 9이라고 하는 9등급, 등급, 그죠? 표준 등급을 얘기하죠. 점수는 표준화 집단에서 특정 원점수 이하인 아래의 비율이라는 측면에서 표시한 것으로 개인의 표준화 집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위치를 가르친다. 상대적 위치를 가르친다는 측면에서 스테나인들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거기 보면 있는 거죠. 어떤 사례의 이하의 원점수 이하의 사례 비율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백분위 점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백분위 80%라고 하는 얘기는 상위 20%에 속하지만 하위 80% 내 밑에 있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1번의 의미는 지금 스테나인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백분위 점수에 대한 설명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못한 것이니까 1번이 답이고요. 나머지 2, 3, 4, 5는 맞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특히 Z점수는 2번에 평균이 0이요 편차가 1이라는 것과 4번에 나오는 T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는 숫자까지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각각의 공식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의 종류 중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것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각 속도나 내담자의 기계적 기억력을 재는 검사처럼 비교적 쉽고 난이도가 비슷한 문항을 주고 내담자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정답을 맞히는가 하는 거니까 쉬운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맞추도록 하는 검사, 보통 속도 검사에 해당됩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가 속도 검사가 있는데 이 속도 검사, 스피드 테스트 말고 속도 검사와 또 대비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워 검사라고 해서 역량 검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질문의 내용은 바로 이 속도 검사를 설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192페이지 51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의 여러 분류 방법 중 특정 영역에 따른 분류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특정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능, 성격, 가치관, 태도, 흥미, 선호도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데 5번에 보면 도구에 의한 검사는
이것은 측정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또 방법상인 측면에서 보면 지필 검사, 우리가 보통 뭐 펜슬 검사라 그러죠. 연필을 가지고 하는 검사가 있는 반면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직접 내가 오퍼레이팅,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구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툴 검사로서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또 대비적인 모습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51번의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다음 중 비투사 검사. 투사 검사가 아니고 비투사니까 뭐예요? 객관식 검사 또는 셀프 리포팅이라고 해서 자기 보고식 검사에 해당되는 것들을 찾아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식 내지는 객관식 검사니까 5번에 캘리포니아 성격 검사, 여러분 알고 있는 CPI죠. CPI 검사지. 캘리포니아 퍼스널리티 인벤토리라고 하는 검사, 대표적인 객관적 검사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4개는 다 투사적 검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53번 문제입니다. 역시 성격 검사에 대해서 객관적 검사를 고른 것을 해가지고 보면 MBTI라든가 그다음 PAI라든가 TC 검사 이런 것들은 다 객관적 검사에 속합니다. 특히 뭐 PAI 같은 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퍼스널리티 어세스먼트 인벤토리라고 해서 모레이가 만든 세계적인 성격 평가 질문지죠. 대표적인 객관식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DAP하고 여러분들 HTP, 특히 뭐 DAP는 Drawing a Person이라고 하는 인물화 검사지, 또는 뭐 HTP는 잘 알고 있는 집, 나무, 사람 검사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투사적 검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5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객관적 심리검사와 비교할 때 투사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5번을 볼게요. 자극이 모호하여 수검자가 반응을 조작하기 쉽다. 반응을 조작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사적 검사에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투사적 검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5번에 나오는 것처럼 내담자가 반응을 조작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반응 조작이 쉽지 않다. 이게 장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기에는 조작하기 쉽다 이렇게 있으니까 옳지 않는 설명으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고요. 좀 더 올라가서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투사검사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3번까지 1, 2, 3 단점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성격의 무의식적 측면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사적 검사의 장점으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4번의 문제는 5번이 틀린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55번 문제입니다. 규준 참조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규준 참조 검사는 점수의 상대적 가치를 알 수 있는 상대적 평가의 검사지라고 볼 수 있고, 이와 반대되는 것은 중거 참조 검사라고 해서 절대 평가에 해당되는, 우리 뭐 청소년 상담사가 또 절대 평가에 해당되는 거니까 중거 참조 검사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규준 참조 검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즉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3번이 일단 옳은 겁니다. 뭐냐면 검사 점수의 표준 편차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적 가치를 보여주는 점수를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인데, 1번 볼까요? 결과 참조. 이것은 절대평가에서 어떤 점수만 넘으면 딱 된다니까 그 60점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중심이고, 그 다음에 또 2번에 보면 이상적인 점수 분포는 부적으로 편포된 분포이다. 이상적인 점수 분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정기분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적이든 정적이든 편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세요. 검사 해석의 참조 틀은 일정한 전집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 영역이다. 또 그 밑에 나오는 특정 행동의 달성 여부이다. 4와 5 같은 경우에는 절대평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영역을 달성했을 때, 그러니까 상대적 서열이 아니라 뭐 점수가 높든 낮든 어떤 점수 이상이면 다 합격으로 보는 절대평가의 내용을 설명해 온 것이 4번하고 5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55번의 문제는 3번만 맞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심리검사의 규준, 노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고르시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모두 다 노험에 대한 옳은 설명이니까 텍스트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보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올해 수학 경시대에 참여자는 이번 수학시험 점수가 75점 이상인 사람을 선발할 예정이다. 75점 이상.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특정 행동이나 특정 결과에 대한 달성 여부만 보는 것. 뭐예요? 바로 중거 참조 평가. 일반적으로 절대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58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중거 참조 검사 절대 평가예요.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4번해 볼게요. 대부분의 심리검사에서 활용되며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과 관련이 있다. 이 말은 중거 참조 검사가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규준 참조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규준 참조 검사가 대부분의 심리 검사에 활용되며 백분위라든가 표준 점수라든가 표준 등급, 스테나인 등과 같이 관련이 있는 점수라고 볼 수가 있는 거니까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표준화 검사에서 정확한 검사 결과 해석을 위해서는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원점수를 표준 점수로 변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으로 옳은 것은, 자, 원점수를 표준 점수 또는 표준화 점수로 바꾸는 이유가 바로 이분의 그 의미가 있어요. 표본 집단 내지 표본 집단 내에 어떤 수치가 차지하는 위치를 쉽게 파악하고 상대적 가치 점수가 갖는 상호 비교성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표준 점수의 변환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것이 바로 59번의 보기 2번이거든요. 그래서 그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번 문제 풀어봅니다. 심리검사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자, 1번 보면 표준 절차 외에 자신만의 효과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일이고요. 2번 중립적 검사 시행을 위해 라포 형성은 배제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성향검사라든가 어떤 정서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수검자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기 때문에 충분한 라포가 된 상태에서 실시하는 게 맞죠.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4번입니다. 검사 시행 시 수검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5번 검사를 자동화된 컴퓨터 검사로 전환하는 경우 원 검사에 대한 전문적 훈련은 요구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검사 자체만 컴퓨터로 하는 것 뿐이지 그 검사 결과에 대한 평가라든가 해석이라든가 또는 내담자에게 전달하면서 어떤 방어적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충분한 교육을 또는 훈련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고요. 3번이 맞습니다. 표준 절차 외에 부가적 절차로서 산출된 결과는 규준에 의해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표준 절차에 맞는 내용을 규준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 맞는 거죠. 매뉴얼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나온 것은 부가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그걸 또다시 부가적인데 표준 절차에 없는 것을 규준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서로 기준이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는다라고 한 바로 3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6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준화 검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 평가해야 할 항목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2번에 한번 볼게요. 검사의 실시 절차 및 채점 절차의 다양화? 보통 다양화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일관성이 있는, 그죠? 그야말로 구체성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획일성과 일관성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 매뉴얼에 딱 정해져 있는 그대로 해야지 다양하면은 이 사람 왔을 때 이 잣대, 저 사람 왔을 때 저 잣대를 대게 되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화가 아니라 획일화를 꾀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62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것. 자, 선정 시에는 언제쯤 만들어졌는지, 타당한 건지, 실용성은 있는 건지, 신뢰도는 있는 건지, 또 수검자의 학력이나 여러 가지 상황, 개인적 어떤 상황을 봐서 이 검사지가 적합한 건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번에 나오는 검사의 선호도, 그 검사자가 좋아한다고 해서 그 검사지를 실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맞겠죠. 적합성 같은 거죠. 그러니까 상담의 목적에 부합되는 이런 거죠. 상담의 목적에 부합되는 검사지는 부합성 이런 건 되겠지만 단순히 그냥 나 이 검사지가 마음에 드는데 이 검사가 색깔도 좋고 그림도 나오고 해서 이 검사지가 좀 쉽게 되어 있으니까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것은 아니죠. 그래서 검사의 선호도는
어떤 선정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의 시행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자, 1번입니다. 검사 시행 중 비정상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어떤 우리 해석을 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록해 놓으시고요. 2번은 어디에 틀렸냐면 어린 아동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집단보다는 개인 검사가 적절하다는 것이고 3번에 투사적 검사는 집단보다 개인 검사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 그다음 4번에 라포 형성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라포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돼야 되고 5번에 보게 되면 어린 아동의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한 번에 딱 끝내고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또는 여러 종류를 한 몇 번 실시해서 그 전체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접근법이겠죠. 그래서 1번을 뺀 2, 3, 4, 5는 시행과 관련해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4번입니다. 검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로 옳지 않는 겁니다. 윤리적 의무. 우리 앞에 보았던 문제랑 비슷한 건데요. 보기 4번에 볼게요. 컴퓨터로 실시하는 심리검사는 특정한 교육과 자격이 없어도 된다? 제가 그렇게 설명 안 했죠.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니까 참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8페이지에 65번 문제입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그 정답이 4로 돼 있는 5로 돼 있는데요. 정답을 제가 4로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65번 문제에 정답이 5로 돼 있는 것을 정답 4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다음 중 심리검사 시 검사자가 지켜야 할 윤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왜 틀렸냐면 검사자는 또는 검사진은 주로 내담자의 부족한 측면, 병적인 측면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검사를 실시한다? 이런 왜곡된 사용 방법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부족한 부분, 병적인 측면을 찾기 위해서도 하지만 어떤 내담자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가 내담자의 적성이라든가 긍정적인 부분 또는 내담자의 옳고 나쁨이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어떤 태도에 관한 것, 성향에 관한 부분도 검사지의 목적에 포함되고 또 내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로 내담자가 부족한 부분 또는 병적인 부분만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죠. 이건 뭐 문제 속에 답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나머지 다 맞는 얘기니까 참고하시고요. 66번입니다. 심리검사를 선택할 때 고려할 사항 중 다음 보기와 관련이 되는 것은 자, 보기 이렇게 되네요. 검사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심리검사의 길이는 적당한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죠? 어떤 시간적인 부분이 좀 적절한가? 그 다음에 또 내담자가 검사를 위해 필요한 사고력 수준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 내담자가 어느 능력이라든가 어느 해석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을 다 보는 것은 바로 현실적 고려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때 이 두 가지 명제가 성립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해석해 보면 그와 반대되는 이론적 지향점은 또 있는데 이론적 고려사항은 또 뭐냐면 그 해설에 나오는 것처럼 이론적 지향점이란 검사자가 심리검사의 목적 및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또 검사의 항목이 검사 목적에 잘 실현하고 있는가, 어떤 면에서 검사의 타당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챙겨보는 것은 이론적 지향점 내지는 이론적 고려사항이고, 보기에서 보여준 두 가지 명제를 충족하는 것은 현실적 고려사항을 말 그대로 고려해본다, 이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6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심리평가 보고서 작성 시의 지침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 4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보고서 작성 시에 자세한 내용을 막 많이 쓰고 복잡하게 써버리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보고서라는 것은 항상 어떤 필요한 부분만 깔끔하게 심플하게,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계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전체적인 윤곽과 핵심적인 내용을 딱 구분해서 누가 봐도 알 수 좋게끔, 보기 좋게끔 그렇게 작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68번 문제입니다. 심리검사 장면에서 로젠탈 효과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입니다. 자,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기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떤 검사지를 실시할 때 피검자가 검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검사자 있죠. 보통 상담자가 되겠죠. 상담자가 그렇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아, 넌 이 검사, 너 평소에 이런 애니까 아마 이 검사를 하게 되면 너 아마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올 거야. 너 아마 이런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 피검자는, 수검자는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열심히 하거나 그 기대치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서 이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는 보장할 수 없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로젠탈 효과라고 하면서 대표적인 검사자 변인이라고 합니다. 자, 조금 이따 좀 설명할 텐데 검사자 변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수검자 변인이 있어요. 이 검사자 변인은 검사를 실시하는, 그러니까 어떤 상담자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변수가 되는 게 있고 수검자 변인이 있을 수 있어요. 수검자 변인은 대표적으로 뭐 그 사람이 그날따라 어떤 정서라든가 그날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수검자의 변인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68번의 로젠탈 효과는 대표적인 검사자 변인으로서 어떤 기대 효과를 줌으로 해서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의심이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69번입니다. 다음 중 심리검사에서 비밀보장에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어렵네요. 예외가 적용돼야 되는데 아닌 것이니까 뭐예요?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외를 인정하는 것 외의 것을 찾는 거예요. 자, 봅시다. 원래는 비밀 보장을 해야 돼요. 근데 1번 보면은 신변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비밀 보장 파기해야 됩니다. 자살할 시도가 있고 구체적인 계획도 있습니다. 역시 비밀 보장 폐기해야 됩니다. 심각한 학대를 받고 있어요. 비밀보장 폐기해야 됩니다. 5번 법적 문제에 의해서 법원의 명령으로 하는 거니까 역시 비밀보장의 문제도 파기가 됩니다. 그러나 4번 볼까요? 병원, 전문 상담기관 등의 외부의 의뢰에 의해서 심리검사를 하고 그 내용은 뭐 비밀을 안 지켜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죠. 이건 역시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비밀 유지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6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를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검자 변인을 옳지 않는 것.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수검자 변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수검자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수검자가 갖는 수검 능력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태도, 태세 또는 반응 양식 등이 있는데, 검사 과제 그 자체는 문항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수검자와 관련된 부분은 상관없죠. 그러니까 수검자 변인은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또 내담자 변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정서라든가 또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검사 경험해봤다든가 또는 그 검사에 임하는 내담자의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바로 수검자 변인에 해당되고요. 검사 과제는 검사의 내용에 해당되는 거니까 본 신문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옳지 않는 변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7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고 다음 네 번째 시간에는 7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